다음 주 월요일 날 법인세 끝나요. 네, 그렇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인세 끝나요. 네. 자, 보죠. 여러분들 금요일이니까 참아주세요. 어제 내일 노시잖아요. 그죠? 자, 보죠. 자, 대손금. 자, 이제 여기 지금 하는 동네는 우리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거. 자, 보시면, 자, 외워주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대손이 명확하게 되면, 세법은 다 대손금,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죠?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요. 우리가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있죠? 이거는 명확하게 못 받아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채무 대위변제. 이름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대위변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보증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보증. 맞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자, A가 아버지 친구. 그죠? 그리고 B가 은행. 아버지 친구가 은행한테 돈 빌렸어요. 근데 누가 보증을 쓰냐면, 아버지. 아버지가 보증을 서요. 근데 아버지 친구 어떻게 해요? 나르죠? 나른다라는 건 채무 불이행. 그죠? 그럼 이제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대신 갚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한테 이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친구한테, 은행한테, 네가 돈 좀 줄려고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죠? 친구한테 돈 달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서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구상권. 그죠? 구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세법에서는요, 보증을 많이 싫어해요. 그죠? 옛날에 IMF 때 기업들이 도산한 이유가 주로 보증 쓰다가 계열사들 폭삭폭삭 망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증을 쓰는 걸 세법에서 싫어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네가 보증을 섰는데 해당 채권, 구상 채권이 있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럼 떼어먹혀도 그건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출제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전산세무 2급에서 대손세 공제 배우시잖아요. 대손세 공제. 그럼 내가 만약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원을 뜯겨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10원은 대손세 공제를 해주겠대. 그럼 난 실제로 손해본 게 1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손세 공제 받은 세액은 내가 띄어먹혔지만 나중에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대신 갚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0원 중에서 10원 어차피 낼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내가 손해본 거 100원만이다. 맞죠? 거꾸로 대손세 공제 못 받으면 그때는 내가 손해본 게 110원 전체잖아요. 조금 당연히 송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위 세 가지 빼고 단데, 근데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2년 전이 내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손 처리한 채권. 이것도 대손 사유로 인정할까, 안 할까요? 상식선에서.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대손 인정할까, 안 할까요? 그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한번 전화를 걸었어. 안 받네? 대손됐어요. 세법에서, 알았어, 인정. 그거 웃기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치? 다 그럼 대손하게, 받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니, 그건 아닌 거지. 상식선에서. 맞죠? 위 세 가지 빼고 다라고 했다고 그것도 대손 인정된다라고 오해하시더라고.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칙은 추정되는 비용만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근데 여기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대손금도 뭐가 있냐면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대손금은
우리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고조정사항은 뭐였었냐면 무조건 해당 연도에 송금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송금을 언제 먹을지를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 알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이 신고조정사항을 외워주세요.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뭐냐면 여기 있죠? 우리가 결산서상에 없어도 라는 건 장부에서 채권을 까면서 대송금 비용 처리하지 않아도 그 뜻이에요. 안 와도 무조건 반드시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연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 되거든. 다른 연도에 송금이 될 수가 없어. 신고조정사항은. 그래서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가 강제됐어. 강제. 오케이? 예,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우리 감가상각에서 배웠지만 내가 어느 연도에 송금 먹을지를 장부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외워주시는 거에 이 신고조정사항이 딱 4개고요. 나머지는 다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아셨죠? 해보면. 자, 일단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이 소멸시효 완성은 아마 전산세무 2급 때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들이. 패스할게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소멸시효 완성? 네, 웃으신 걸로 봐서 모른다라는 치고 설명해볼게요.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400만 원 빌려드렸대요. 알죠? 근데 제가 한 8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깜빡하겠죠? 8년 동안 안 했으면.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8년 뒤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빌린 돈 400만 원 빨리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8년 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니? 못 갚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었어. 그죠? 걸었더니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400만 원 갚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냐면 소멸시효가 뭐냐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가끔 나와요. 뭐냐면 한 몇십 년 전에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근데 얘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몇 년간 잘 도망 다녀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좀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8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돈 내놔라는 권리를 꼭 행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8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을 때 은행에서 문자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에 이자 갚으실 기간이 됐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잖아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지? 문서? 맞죠? 그 주소로 보내죠? 그건 소멸시효 완성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채권,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라는 게 문자나 문서로 우리가 그게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법에서 우리 대부분 여기는 법이에요. 법이나 국가. 법이나 국가에서 해당 채권을 소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법에서 못 받게 되면 대부분 여기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소멸시효 완성은 지금 법에서 못 받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제가 행사하지 않으면 너의 권리 400만 원 소멸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손이 명확한 거죠.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된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고. 자,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회생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회생계획을 신청한 게 저기 유명한 데 있죠, 여러분들. 그 김치냉장고로. 위니야. 그렇죠? 거기에서 아마 이번에 회생계획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생할 계획을 이렇게 살아나갈 계획이니까
이것 좀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 회생할 계획을 보고 이것도 얘네들을 회생시켰을 때 국익이 크면 회생을 시켜줘요. 근데 얘네들을 회생을 시켰을 때 국익보다 아예 얘를 파산시켜버리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닥쳐라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 법원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이 회생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은 당연히 채무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를 법원에서 일부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액 탕감을 해주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채권자는 못 받게 된 거죠. 되시겠어요?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면책 결정은 아예 그냥 회생계획 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야, 채권 받지 마! 아니면 채무도 탕감해 줄게. 채무 안 갚아도 돼? 법원이 해주는 걸로 면책 결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둘 다 어차피 법원이 채무자한테 갚지 마, 일부 탕감해 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자는 법에 따라서 일부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못 받는 거죠. 오케이? 네,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우리가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빌려드렸냐면은, 제가 한 5억을 빌려드렸대, 예를 들어가지고. 자, 5억을 빌려드렸어. 그럼 제가 채권자고 여러분 채무자죠? 근데 당연히 그냥 안 빌려주죠, 여러분들. 담보 잡지. 했죠? 그래서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 날 여러분들 건물이 6억짜리가 있다라고 가정. 했죠? 6억짜리에다가 10월 20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5억을. 안 갚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안 갚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해당 담보 잡은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경매를 신청을 하고, 경매를 신청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당권은 누가 항상 먼저 받아가냐면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애들이 먼저 받아가요. 알고 보니까 제가 10월 20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죠.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나만 저당권을 잡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재산이 건물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9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여러분 또 돈을 빌리셨고, 알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9월 달에 저당권 4억을 설정했대요. 그리고 10월 1일 날 뭐 신한은행에서 저당권 걔네들도 4억을 설정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경매가 집행이 되더라도 6억 중에서 4억은 일단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먼저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2억은 네 어디였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국민은행에서 그다음 2억 받고, 그럼 저는요 끝난 거예요. 저 못 받아. 알죠? 그럼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거든요. 법원이 그러겠죠. 너 지읒됐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 맞죠?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취소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압류한 채권이잖아요. 압류한 채권인데 그게 경매가 취소되면 떼어 먹힌 거죠. 그렇죠? 5억을 고스란히 떼어 먹힌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법원이 경매 취소하니까 똑같이 신고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내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 구제를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맞죠? 뭐 나라의 변호사 분한테 신청하는 게 뭐 개인회생제도인가? 잘 모르겠다. 개인회생제도인가? 파산인가? 그거일 거고요. 나라에 살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신용복지위원회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신용복지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재산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요. 얘가 도저히 얘 재산으로 못 갚을 것 같아.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빌렸다라고 하면 국민은행한테 정부가 야, 얘 채무는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덜 받아라 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국민은행이 동의하면 그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이제 이자도 탕감받고 그럼 채무도 좀 탕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 잘 몰라.
아시죠? 이것도 국가가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여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의 뜻은 손금의 귀속 시기가 강제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당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연도에만 송금이 돼요. 다른 연도에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조정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자, 이제는 우리가 결산조정사항 할게요. 자, 결산조정사항인데, 여러분들 결산조정사항은 좀 보시면 이거 어디서 받고 이게 나오셔야 돼. 맞죠? 뭐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사망, 파산, 행방불명이 실종이죠, 뭐.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어디서 많이 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보지 않나요? 대손세 공제? 누구예요? 세무이금 가치 선생님. 누구? 전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우리 학원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네. 어.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또 부가가치세랑 같이 엮여요. 뭐냐면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의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 기억하셔야 돼. 다 냈던 거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맨 아래 거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팔았어. 물건을 말로 한 외상. 이거 말로 한 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세법은 말로 한 외상 되게 싫어하거든요. 세법은 깎아주려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상대방이 저 갚을게요 라는 증이 있어야 돼. 증이 있어야 되지만 중소기업은 회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중소기업이 저 대기업한테 외상으로 팔 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대기업이 나랑 거래 끊을래? 죄송합니다. 외상을 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말로 한 외상도 인정해 주거든요. 대신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알죠? 그 다음에 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뭐 부도가 났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거래일이라는 건 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냥 대손 처리 인정해 줄게. 됐죠? 단 이건 안 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하면 아무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짜고 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조정사항은 요거죠. 뭐냐면 일단 요건 충족만 하면 금년도에 송금이 아니에요. 임했었지만 장부에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 비용을 처리해야지만 송금을 인정해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처리를 해야 돼요. 결산조정사항을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 회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비용을. 그렇죠? 우리 회사가 적자일 때는 이거 회계 처리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회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아까 했던 신고조정상 그딴 거 안 돼요. 우리 회사가 적자다. 회계 처리 안 했어. 무조건 해야 돼. 그렇죠? 강제 송금사 시켜버려요. 자, 됐어요.